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청와대의 개혁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폐지입니다. 검찰에 집중돼 있는 권력을 공수처와 경찰로 분산시키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치 권력의 이해 내지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해왔습니다.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특수수사에 한정한 것도 검찰권 축소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일반 수사는 경찰이 맡되 2차적 보충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정원은 수사권을 모두 없애 북한과 해외 정보만 다루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이 맡았던 대공수사는 경찰로 모두 넘어갑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드러난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을 막기 위해 감사원 감사도 받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조직도 권한도 커질 전망입니다. 국정원이 하던 대공수사를 전담할 가칭 안보수사처가 신설되고 기존 경찰 조직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뉘면서 수사권도 갖게 됩니다. 자치경찰제도 시도지역으로 넓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호영 전 특검이 오늘 공개한 수사기록 중 일부입니다. 다스의 120억 원대 횡령 사실을 인지했던 특검팀이 이 사실을 검찰에 이첩할지를 두고 논의한 흔적이 담겼습니다. 수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오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문제가 되면 특검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 특검은 10년 전 기록에 담긴 논리 그대로 다스 120억 원대 횡령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해진 수사 기간 동안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대신 검찰에 수사 서류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받은 검찰이 후속 수사에 나서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수사 기록에 목록을 붙여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인계하였음에도 서류 뭉치를 받아 창고에 넣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는 특검이 기록 인계와 수사 의뢰를 혼동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단순히 기록만 넘길 경우 기록 보존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건의 사건 기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식 수사 의뢰가 없으면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미세먼지 비상조치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내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시행됩니다. 평일에 시행되는 첫 비상조치여서 차량 2부제가 처음 적용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반드시 2부제를 지켜야 합니다. 내일이 1월 15일 홀수 날이기 때문에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대책은 더 강력합니다. 먼저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됩니다.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 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시 구간에서 적용됩니다. 평소처럼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타면 자동으로 영원으로 처리됩니다. 일회권, 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승객이 내지 않은 요금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운송기관에 보전해주는데 하루에 50에서 60억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청과 구청 등 360개 공공기관 주차장도 아예 폐쇄돼 민원인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조치만으로는 효과가 적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 2부제 참여를 권장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평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평창 올림픽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남북 공동 입장이라든지 공동 선수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번도 어떻게 치러질 것이냐. 물론 남북한이 서로 정리를 해가지고 또 다시 합의를 하고 결과론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만 쟁점들이 좀 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마차님께 질문. 북한의 정식 명칭이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예, 줄여서는요. 조선입니다. 똑똑하시군요. 아, 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죠. 줄여서는요. 한국. 그렇죠. 그렇게 부르죠. 한국이라고 부르죠. 대표단이 따로 참가할 수도 있지만 공동으로 치르는 입장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명칭을 뭐라고 해야 돼요?
코리아. 코리아예요, 코리아. 왜냐하면 친미주의자에서 영어는 싫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이 영어로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림픽은 어디건 특히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호들을 보면 영어 알파벳 순으로 가거든요. 입장이. 그렇다고 봤을 때 북한이나 남한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 딱 하나가 코리아예요. 남한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리고 북한은 DPRK.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제가 만들었어요. 조선 한국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차피 그거는 어떻게 해도 번역은 코리아야. 어떻게 해도 번역은 아니 코리아인데. 영어로 가냐고. 한국말로 보통 쓰다고 이제 웃겨. 우리가 ROK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한국만 갈 경우에 약칭으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서 ROK 쓰는데 설레가 있어요.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 때 남북 선수단의 정식 명칭이 코리아였고요. 그러니까 그때 K를 쓰지 말고 C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랬어야 그러면 되는 거죠. 일본보다 꼬레. 일찍 입장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깃발은 한반도기. 네. 단가는 애국가일까요? 민중가요. 아리랑으로 하고 지금까지 남북한이 9차례 국제대회에서 공동 입장했는데 그 방식은 거의 변하지 않았대요. 기수 같은 경우도 한국 남자, 뭐 북한 여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갈아 들거나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요. 벌써 기대되네요. 단복도 맞춰야 되고 2월 9일이 개막인데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각가지 준비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되냐면 한 팀으로 나가고 막 입장하고 그러려면 요즘엔 유행하는 거 있죠. 농 패딩. 예. 동계올림픽이니까 그러면 거기도 다 사이즈별로 맞추고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생겨요. 정말 바쁘겠다. 그걸 개성공단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네. 그랬으면 더할 나위가 좋은 없는데 아이디어예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단복 문제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단복이 다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단복을 따로 만들기는 힘들고 압도적인 머릿수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입는 단복으로 그냥 통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거쳐야 될 게 우리나라 대표팀은 팀 코리아라고 박혀 있어요. 옷에. 팀 코리아. 북한이 그것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 안 하면 그러면 팀만 가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새로 맞추기는 힘들고 상징성으로 보려면 이렇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옷을 똑같이 입고 나오면은요.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북한 선수단, 남한 선수단이 아니에요. 코리아 선수단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가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한반도기를 앞세워서 들어온다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세레모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누가 이걸 팀 코리아라고 했어요? 하나의 코리아 이렇게 해서 원 코리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쓰던 거랬다. 원래 쓰던 거였고요. 이번에 이렇게 하나의 코리아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평화 모드가 진척될 줄은 모르고 이미 예전에 결정이 된 거죠. 그렇죠. 예전에 최소한 한 1, 2년 전에는 그렇죠. 결정된 예. 거죠. 팀이란 말이 코리아 팀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왜 그 팀 코리아라는 느낌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한 팀 이런 느낌으로 코리아 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쨌든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그죠? 예. 이분들이 어쨌든 다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파견되는 선수 자체는 몇 명 안 됩니다. 한 2, 30명 규모가 이제 정도.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응원단, 선수단을 같이 따라오는 그걸 보조해주는 전체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규모가 많아지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방송으로도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그 군사회담도 마찬가지고 육로로 오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싸고 결국은 기차냐 버스냐 이런 차이겠죠. 버스는 좀 상징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기대하는 부분이 채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사실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태권도 시범단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도 태권도 시범단이 움직이거든요. 주로 이런 국제 행사에 움직이고 우리나라에도 온 역사가 있고 작년에 왔었고요. 2017년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조금 빨리 넘어와서 이 합을 맞춘 다음에 개막식 장면에 합동 태권도 시범단이 보여지면 더 멋있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장에는 안 들어가도 이 북한에서 내려온 조선에서 내려온 이 공연단들 공연 보러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계도 되겠지만 그 역사적인 자리에 아직 평창 티켓이 조금은 남아있다 그러거든요. 가서 아마 개막식 폐막식은 아마 표 구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일반 우리나라가 동계 스포츠 강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선수가 있는 뭐 몇몇 게임들 있죠. 쇼트트랙 또는 뭐 이상화 선수가 있는 일반 스케이트, 김연아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올라간 피겨. 일부에 또 몇 개 있어요. 처음 보는 동계 스포츠도 꽤 많더만요.
그런 거 한 번씩 보러 가시는 건 나쁘지 않고요.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KTX가 깔렸고 교통편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무인 자동차도 왕복으로 지금 다닌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기차역과 실제로 그래요. 경기장을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게 가장 이제 핫 이슈가 피겨 스케이팅이네요, 그죠? 그렇다고 하네 예측이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볼만하겠다 싶네요, 그죠? 네, 북한에 좀 잘하는 선수 하나 있어요. 예,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김연아가 은퇴한 게 좀 천천히 하는 게 김연아가 조금 더 하지. 평창까지만 좀 하지. 그러게. 그러면 티켓 김연아 그 효과로 인해서 수천 장은 더 팔았다고 봐. 피겨 스케이팅이 우리나라 인기 종목은 아니었는데요. 입장권 엄청나게 비쌉니다. 아, 지금도요? 예. 우리나라 사람만 가는 건 아닌데 김연아는 사실 기적을 만든 여인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피겨 스케이팅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 후진국이었었거든. 근데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가면서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에 사실상 마스코트처럼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김연아 그때 그 러시아에서 열렸던 그 마지막 소치. 거기서 2등 갔잖아요. 정말 억울했잖아. 맞아요. 그때 러시아 선수들 대부분 금메달 박탈냈잖아요. 그래서 팀으로 못 나와요. 올해는. 네, 도핑 테스트 때문에 그랬죠.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평창올림픽 화이팅이고요.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합의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뉴스를 다 따라가지 않으면 일주일만 뉴스에 관심이 없으면요. 이미 북한 선수단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왔다 가버렸어요, 이미. 다음은 역대급 탐욕의 화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 마차님 카피 제대로 뽑는데요. 탐욕의 자, 화신. 우리가 몇 달 전까지 대통령이란 이름으로 데리고 있었던 5035 박근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박근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았던 정황이 없었는데 이번에 박근혜가 넌지시 이렇게 뜻을 비춥니다. 그때가 이미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추석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고 안봉근이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국정원의 이현수 전 실장이 2억 원을 가져다 줬다는 거죠. 그게 2016년 추석쯤이에요. 예, 2016년.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힘들었다는 게 누가 힘들었던 걸까요? 저는 최순실이라고 생각해요. 아,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게 박근혜라고. 박근혜는 그러니까 그 신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신용. 그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태블릿 PC 폭로되고 난 이후에 막 급격하게 흔들리는 그 와중에도 아직까지는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현금이 모자랄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있고. 그런데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일종의 관례처럼 쓰임새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각 내부 직원들 부족한 그 임금, 그 시간의 수당 같은 거 이렇게 보충해주고 하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관례 같은 것들이 있어서 박근혜가 마음대로 쓰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급전이 왜 필요했느냐? 그 당시 최순실이 독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들어오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가 들어와서 불을 꺼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최순실이 깜빡 속아서 들어왔다가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는 건데 그 당시 자기들 작전으로는 네가 들어와서 불을 꺼주면 전체적으로 진화가 된다. 그래서 네가 희생타로 잠깐만 그 고생을 해주면 되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다 이렇게 마련해놓고 있을게. 그 비용이 급하게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딱 타이밍이 그렇잖아요. 아, 그럴 수 있네요.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설득력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국정원 뇌물 사건 요것을 보면 단적으로 보면 이거 하나뿐이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최순실은 참모 역할을 하고 사실은 수괴는 박근혜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박근혜가 왜 국정원 돈이 그렇게 필요했을까? 자기 월급은 꼬박꼬박 다 저축해놨어요. 그 사람 공무원 고위공직자 재산 증식 상황 보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놨거든요. 통장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돈이 필요하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던 통치자금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돈. 그러니까 내 돈은 내 돈이고. 그렇죠. 내 돈은 내 돈이고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때 추석이었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친박 애들에게 통치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촌지를 돈봉투를 돌려야 되는데 떡값으로 이렇게 떡값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떡값이 몇십만 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몇천만 원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하다가 보니까 액수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손 벌리자니 순실이 옆에 없고 그러니까 순실이는 외국에 있으니까 이게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하니까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구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문고리 3인방도 각자 따로 챙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챙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을 국정원 전 기획조정실장한테 은근히 또 넘긴 거죠. 흘린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는 건 또 걔네들 건 또 자기들이 따로 챙긴 거예요. 그리고 또 인마이 이게, 포켓하고. 네, 또 달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너무 화수분처럼 계속 나오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친박 세력들과 이 자유당 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많이 했는데 야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순실이를 꼬드기기 위해서 그럴 확률도 높네요. 네, 그때 그 최순실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꼭 들어와서 나 대신 덤탱이를 써줄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 달 보름인가 있다 들어왔죠. 예. 순실이가. 예. 이거 어쨌든 이거는 뇌물 사건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뇌물 사건은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건 제대로 걸렸어요. 이걸 계기로 무기징역 확정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뭐 무기징역으로 네. 갈 것 같고요. 우리 무술인 정청래 의원이 말한 대로 가는 건가요? 근데 무기징역이라는 게 정확하게는 무기징역이 아니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유기징역이라는 게 형을 확정하는 거잖아요. 네. 30년이고 50년이고 딱 정해지는 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기징역은 지금 당장 징역을 계산하기 힘들 정도니까 형을 그러니까 징역 기간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예. 짧아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 그러면 유기징역 한 40년 때리는 게 그렇죠. 훨씬 안전하다는 그게 얘기죠. 훨씬 더 그 모범수로 석방돼서 나오려면 3분의 2 이상 정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치면 차라리 한 50년 이렇게 딱 때려버리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50년까지는 불가능하고요. 네. 우리나라 형사수사법상 50년은 불가능하고 최대 나올 수 있는 게 유기징역 30년형의 판사가 이건 괘씸해 가중처벌 1.5 그래서 해가지고. 45년. 그러니까 45년이 유기징역의 최대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면 평균적으로 한 17년 정도 살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래요. 예, 한 20년 전후 정도 살고 나와요. 예전에 형사소송법과 형법이 개정되기 전에 예전에는 유기징역의 한도가 2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얼추 그 정도 맞추고 나와요. 그래서 뭐 모범수건 네, 아니면 가석방이건 네. 뭐 아니면 사면이건 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대 맥시멈 30년에 플러스 15년까지 가능한. 그래서 무기징역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렇네요. 맞아요. 저는 검찰이 무기징역이나 30년 구형을 하고요. 재판부에서 괘씸죄 포함해서 45년으로 확정을 시켜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싶어요. 이참에 우리나라에도 종신형 제도를 한번 도입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미국식으로요. 예. 각 죄를 다 더해서. 예, 그래도 뭐 우리나라는- 450년 이렇게. 예, 우리나라는 각 더하지 않거든요. 가장 무거운 죄 기준으로 잡아요. 우리나라는 죄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너무 착한 민족이야. 맞아요. 이거를 더하기, 병합하기 그러고 그러면 보니까 우리나라 법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잖아요. 박근혜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45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45년이면 그래도 30년은 복역을 해야 모범수로 나오는 거네요. 예. 옥사하겠네. 아니에요. 건강할 아니에요. 수 있어요. 아니 그분은 왜 사람 부정적이야 사람이. 우리 박근혜 씨는요. 지금 구치소에서도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모범수 딱 그 상태예요. 그동안 기치료도 끽소리도 얼마나 안 많이 받고 좋은 것도 많이 먹었는데. 아니 그냥 창살 안에서 끽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책만 보고 사전 보고 벽 바라보고 있고 하늘 바라보고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고 그러는 모습이 오래 살 수 있어요. 그게 딱 모범수예요. 그래서 90대 중반에 이제 출소하면서 기자회견 한번 하고. 기자회견도? 예. 그러면 얼마 좋아요. 재밌겠네요. 반성했다고 이야기 듣고. 아무튼 안봉근이 수감이 되면서 지금 나오는 이런 재판의 증언들이 그 수첩과 더불어서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녹취록도 얼마 전에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죠. 박채윤과의 네. 녹취록에서 들어보면 뭐 가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고 항상 다시 전화를 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의가 참 발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모아져서 녹취록으로 들으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방금 마차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이 박근혜 말하는 거죠. 아니, 안봉근. 안봉근. 아. 그래서 지금도 안봉근이 이 이현수 전 실장한테 2억을 받은 다음에 다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맙다면서 그래서. VIP가 흡족해 했다. 흡족해. 우리 사정을 국정원에서 챙겨주는 거냐면서 너무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해서 이현수 실장이 나와서 이대로 증언을 했다는 거죠. 이런 정황을 보면 확실히 바보는 아니었어요. 박근혜가. 숙여였던 거는 확실해요. 다음 국정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재판에 나와서 사이버 외곽팀 지침 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이것들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예를 네. 들어서 트위터에서 프로필에 신상 정보를 게시해서 신뢰감을 조성하고 촌철살인 멘트를 게시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 촌철살인 멘트라고 이런 하면은 거 그 다- 대장은 김빙사몽인데. 국정원이 운영하는 트위터의 신상 정보를 이렇게 세세한 지침까지 다 줬다는 거고, 특히나 원세훈이 아고라에 그렇게 집착을 했다고 하죠. 그 당시에는 아고라가 정치 이슈의 토론장으로 최고의 토론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고라를 보면서 정말 이름 잘 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고라가 원래 정치적 토론장이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스에서. 그래서 와, 이거 누가 지었을까? 그랬는데 실제로 진짜 정치적인 대한민국 정치 토론의 중심이었잖아요. 아고라. 재밌는 걸 정말 많았는데. 고모라도 어울릴 것 같은데. 고모라는 박근혜 당시 청와대 게시판을 고모라라고 했으면은 딱 맞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저는 이 트위터에서 이 사람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을 특히, 겁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신비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본인의 트위터에 가서 리스트를 보면 리스트업 해놓은 게 있다. 일베들 모아가지고 예. 해놓은 것들. 근데 그 계정들은 아직도 움직이거든요. 움직이죠. 그리고 이 진영 안에서도 지금 갈라치기를 하는 세력들 중에 트위터에 권리당원이라고 써놓고 그런 짓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권리당원이라는 표시 자체를 안 해놨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예.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몇몇은 이걸 노리고 권리당원인 척하면서 갈라치기를 할 거다. 이게 정보업계에서는 이게 ABC예요. 필드 매뉴얼. FM입니다. 그래서 적진에 침투해서 적진에서 신뢰를 얻고 그 안에서 분탕질 치기.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FM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저쪽으로. 우리 신비님처럼 이상한 아이디 갖고 일베 그룹에 들어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쪽에서도 국정원 이 외곽팀이나 알바들이 이쪽 민주진보 진영 인사인 척해서 들어와 있는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아주 교묘한 갈라치기를 하죠. 어떤 갈라치기를 하냐 하면 실제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 그리고 지지자 이 셋을 갈라치기예요. 근데 이 갈라치기 하는 게 눈에 보이게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아픈 곳을 살짝 건드립니다. 살짝. 이게 잼 날리듯이 한 번에 큰 거를 터뜨려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트윗을 안 써요. 그리고 조금씩 이상한 부분을 건드려요. 그러면서 잽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트윗을 팔로우하고 오래 있다 보면 저 정치인 나쁜 정치인인가 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그런 갈라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게 갈라치기 전략이야라는 거를 알고 하는 건가요?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갈라치기 작전을 하려면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어떤 그 관계에 대한 분석 능력도 있어야 되고 조직 전체를 바라보는 조망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이쯤에서 이 타이밍에 갈라치기를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전에 내려오는 고사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바라보고 그렇게 세뇌가 되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보면은 젊은 사람 위주로 채용을 했고 팔로워 수가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팔로워 수 많다는 거는 얼마 정도 저 한 1만 정도 넘거든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최소한 이 사람들 팔로워 수 계산은 뭐 몇천 정도 되겠죠. 네, 이제 그렇게 근데 몇만까지는 너무 무리고 그러니까 몇만 되면 이제 더 많이 돈을 그렇죠. 받으니까 네. 더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그 팔로워 수를 늘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마팔과 내가 이쪽 진영 마음에 내가 공작하고자 하는 진영의 입맛에 딱 맞는 글들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팔로우 하거든요. 국정원 연락 주세요. 제가 계정 팔게요. 얼마? 판매하겠습니다. 계정 팔로워가 지금 1만이 넘으니까 한 명당 10,000원 정도 받고 팔 테니까 연락 주세요. 비싼데? 그리고 이 원세훈이 아고라에 집착을 했다는 게 때때로 아고라에 들어가 봐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주말이고 주중이고 상관없이 들어가서 도대체 달라진 게 뭐냐? 대응 잘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말이고 주중이고 상관없이 뛰쳐나와서 출근을 했다고 하죠. 이게 원세훈이 왜 아고라에 집착을 했냐면 제가 그냥 짐작하는 거지만 그 원세훈 정도의 연령대 되는 아저씨들한테 딱 맞는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트판 그 네이버에도 이런 게시판 있잖아요. 네.
거기는 10대, 20대가 많아가지고 어른들이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애들끼리 그 신조어 막 섞고 막 이상한 철자 조합해가지고 있잖아요. 네. 기역, 니은, 티글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글자도 아닌데 자세히 보면 글자가 되는 이런 표현들도 많아가지고. 판춘문이에요. 예. 그 원세훈이 못 알아봤을 거야. 그래서 지가 볼 수 있는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게시판들 중에 지가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아고라여서 아고라만 들여다보면서 막 되게 닥달을 했겠죠. 근데 아고라가 사실 굉장히 진보적인 분위기였잖아요. 그랬죠. 예. 예. 그래서 더더욱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 당시에 아고라 탄압이 심했어요. 우리 경제 분석하던 사람 미네르바. 예. 미네르바 탄압 사건을 보면 극명하게 나오죠. 그 아고라 죽이기 작전이었고요. 지금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황모 씨라는 사람이 지금 구속 기소돼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줄줄줄줄 불고 있는 거예요. 원세훈이 국정원장 시절에 이렇게 직접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다 지금 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원세훈이 1시간 이내에 사이버 활동 투입해라 그러면은 후다닥 모여가지고 그것도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거는 굉장히 정말 부대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국정원을 비롯한 댓글 부대를 조직하고 운영했던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 기사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트위터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를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리트윗이 되고 리트윗이라는 게 어떤 기술적인 개념으로 자기 이웃들한테 전달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이라는 전체 시스템이 작동되고 여론이 형성되는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고라 게시판의 분위기를 바꾼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 여론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MLB 파크나 안 그러면 여초 중심의 게시판들이나 남초 중심의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는 또 분위기가 다 각기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모든 여론들은 그 총합이 아고라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고라는 아고라만의 게시판 분위기가 있는 건데 아고라가 전체의 어떤 여론을 끌고 간다는 착각 속에서 트위터의 분위기가 아고라에 영향을 준다는 이 가설을 세워놓고 직원들을 달달 다 볶았던 거예요. 그 얼마나 진짜 그냥 속꿉장난으로 수억 쓴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30명 정도를 투입해서 게시판 분위기를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선동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고라에서만 통하는 거죠. 지금 원세훈이 집착했던 그 아고라에서만. 그러니까 아고라라는 것이 아무리 회원수가 많다고 해도 이게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 정치에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논쟁을 벌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준 이하의 글들을 쓸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진흙탕 싸움 같이 보여질 수가 있어요. 뭐 우리 게시판에서도 가끔 가다가 보면 진흙탕 싸움처럼 보여지는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이런 글들이 있을 때 기존의 사람들은 이 바보들이라고 하고 끝나겠지만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서워. 굉장히 극렬하게 싸우고 있구나. 이런 효과들을 많이 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게시판을 초토화시키는 게 그 사람들을 막 어떻게 억압하고 이런 게 아니고 분위기를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팟캐스트 초창기부터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게시판이 IP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때는 워낙 일베들이 많이 들어와서 세월호에 대해서 많이 방송하는 프로였기 때문에 그만큼 일베의 공격이 더 심했었죠. 네, 여기까지 파헤쳐지고 난 걸 보니까 국정원이 했다는 것도 이미 확실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 칼끝이 MB와 박근혜로 얼만큼 더 깊숙이 찌를 수 있을지 매일매일 기대가 됩니다.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곽승훈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새해부터 바뀌게 되는 노동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사실 뭐 새해 지난 지 뭐 열흘 남짓 됐나요? 네, 이제 2주 됐죠. 네, 벌써 근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진짜 새해부터 네. 노동 문제로, 노동법 관련한 문제로 이렇게 언론과 야당이 일체 단결된 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게요. 바로 이 최저임금제 때문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논란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 사실 뭐 논란을 부추기는 거죠. 그렇죠. 예, 오히려 실제로 보면은 일선 그 사업장들에서 말은 그렇게 좀 하는 분들도 있어도 사실은 덤덤해요. 제가 이제 그 거래하는 중소기업들 한번 돌아보면은요, 뭐 최저임금 어떻게 맞춰야 되냐. 이 얘기를 하지 최저임금 때문에 죽겠다. 최저임금 때문에 사람 줄여야지. 이런 얘기하는 사장님은 본 적이 네, 없어요. 제가 만난 그 사장님께서도 이미 그 전부터 최저임금에 간당간당하게 주지를 않아서 그닥 영향이 없다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언론이 이제 먼저 그 선봉장이 되어서 야당과 함께 그 최저임금 그 인상의 후폭풍을 이제 운운하면서 그 자영업자 망한다. 이런 얘기들, 자영업자가 망하면 실업 대란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만화가 하나 있어요. 네. 그 만화가 이제 미국의 정치 만화가인 베릿 도이치의 만화인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제목을 자본가들의 엄살 만화 이런 제목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구글에 치면은 바로 뜨는데요. 네, 저도 노무사님께서 알려주셔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 옛날에 정말 이랬구나. 우리는 지금이 2018년 됐잖아요. 네. 아, 그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나 많이 변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가장 황당했던 게 1842년 파업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살아남을 기업이 없어라고 주장하던 그 자본가. 네. 네, 그리고 1887년에는 흑인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라고 기업 망하라는 소리 같은데 이랬다는 얘기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1924년 아동들의 노동 착취를 금지한다면 기업들은 망할 거야. 정말 어떻게 이런 아동들까지 이렇게 유린하지 않고서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면 그 기업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1938년 주당 40시간을 일한다고 어떤 기업이 고용을 하겠어? 지금 다 모든 기업이 그렇게 고용을 하고 있고요. 네. 1964년 여성과 흑인의 동등한 임금을 주라고 법률이 기업을 발목 잡는군. 네.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요. 항상 새로운 이런 조금이라도 노동자들의 권리, 정말 보장받아야 될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마련될 때마다 이렇게 기업가들은 다 망한다. 그렇죠. 멸망한다. 이 만화의 그 결말은 이거죠. 그 now, 즉 현재 자본가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꼬집었죠. 새로 개정된 노동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망한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항상 기업들은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될 때마다 기업 망한다. 누가 하겠냐. 다 같이 망하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엄살을 부려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로 이제 이 만화를 이제 투영을 해보자면, 이 조중동을 포함한 기존의 그 적폐 언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들이 그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해온 그런 그 논리들이 이 만화가 꼬집은 그 자본가들의 고정 레파토리와 어쩌면 이렇게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지 싶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인 그 현실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말씀 나눴지만 기업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노동법 때문에 기업이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기업이 망했다면 노동법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 수많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망했던 그렇죠. 사례들이 더 많은 거죠. 예, 제가 이제 그 노무사로서 그 이제 체불임금, 특히 그 중에서도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서 임금이 체불된 경우를 많이 접해봤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왜 망하게 됐는지, 왜 회사가 도산하게 됐는지 경위를 꼭 물어보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인들의 보통 평균 한 40% 내지 50%는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회사를 자기 개인 기업처럼 하면서 회사 돈을 자기가 갖고 가서, 예를 들면요, 2000년대 중반인데요, 어떤 그 IT 기업이에요. 종업원 수도 근로자 수도 뭐 한
한 30여 명 되는 잘 나갔었어요. 코스닥 등록까지 하고 그랬는데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사장님이 회사 돈 여윳돈을 가지고 한 10억에서 20억을 가지고 마카오 가서 도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싹 다 날렸어. 그러면서 거래처에 결제를 해줘야 될 것을 결제 못하면서 부도가 났네요. 예, 부도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 사장의 그 경영진의 그 개인적인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사업이 망가진 경우가 그게 거의 뭐 태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도 뭐 문어발식 사업 확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 되던 사업 돈 안 되는 사업 메꾸다가 결국엔 도산하는 경우 많이 네. 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18년 동안 보아온 바로는 노동법 때문에 망했다라는 기업은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 100여 군데 이상의 그 도산한 사업장들을 다 돌아봤지만 한 군데도 노동법 때문에 도산한 경우는 없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많이 줬기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 이거는 애초부터 그 회사가 그 인건비를 감당할 만한 생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그 생산성을 갖추지 못하게 된 원인이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라고 하는 그 법 때문일까요, 과연? 사실 경영의 책임은 경영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영을 할 권한이 우리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경영 인사권 그것을 행사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또한 경영자가 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우리 기업들은 또한 실제로 망해 오지 않았고 오히려 해마다 발전을 거듭했어요. 물론 중간에 20년 전쯤에 IMF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역시 노동법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기업의 문제였고 외환 환율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그 이후로 뭐 다운사이징이죠. 뭐 구조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 노동자들의 그 일방적인 희생을 강행하면서 감소하면서 기업들이 다시 살아났고 이제는 해마다 천문학적인 그 이익을 사상 최대 이익을 계속 경신해 나가면서 현재 드러난 것만 거의 800조에 가까운 사내 유보금을 현금을 지금 곳간에 쌓아놓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형편입니다. 이제까지 보면은 IMF 때 나라가 위기다, 외환 위기다. 그것은 이게 국내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한 기업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 때문에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게 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알아요. 힘든 상황이면은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라고 해서 정말 금모으기 운동도 일어나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졸라맸던 허리띠를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는데 영원히 계속 노동자는 계속 최저임금 거기에 매달려서 이렇게 일해야 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겠다는 게 죽이겠다는 얘기냐, 기업가를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참여정부 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요. 지금 현재는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물론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사회 보편한 기준이 되어버린 주 40시간제, 즉 주 5일제도 참여정부 때 도입한다고 했을 때 난리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못지 않았었죠. 그렇죠. 휴일 하루 늘리는 것도 항상 기업이 방해를 하잖아요. 그렇게 다 놀면은 놀 것 다 놀고 언제 일하고 언제 돈 버냐? 우리 회사 망한다. 진짜 망한다.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 실정을 보면 오히려 주 40시간제, 주 5일제를 하는 기업이 오히려 우량한 기업이고 노동자들이 더 가고 싶어하는 같은 값이면 더 가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기업이 된 사례들이 무척 많죠. 그렇죠.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초단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서 기업 노동자들이 얼마나 생산성을 높이는지 또 삶과 그 일의 그 밸런스를 맞춤으로 인해서 얼마나 결국에는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 그리고 야당들은 계속 이제 정부를 비판하게만 급하고 있어요. 마치 진짜 어떻게든 무조건 문재인 정부는 망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걸듯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약 3조 원을 이제 배정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또 이거에 대한 또 공격 프레임은 또 이제 세금 퍼주기. 이 프레임을 또 짜갖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받는 분은 겨우 13만 원 뭐 이러고 있으신데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쵸. 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올해만 한시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시적으로 그치는 조치는 아닐 것 같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원 대책은 분명히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언론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언론이나 야당들이 언제 영세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 즉 자영업자들 걱정해줬나요? 사실 그렇죠. 그들을 걱정해줬다라고 그들 보기는 안에서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갑을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언론은 특히나 재벌 대기업의 편 아닌가요? 왜냐하면 언론이 재벌 대기업 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광고주가 다 재벌 대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언론에다가 광고 안 넣어주죠. 그럴 돈도 없죠.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광고비를 쓸 만한.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보자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특히 다른 나라보다도 유독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청과 하청 관계로 짜여져 있는 구조가 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뭐 예를 들어 임금이 높아진다.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이게 높아지게 되면은 원가도 높아져야만 돼요. 중소기업 안 그러면은 도산하고 마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대기업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이 피해를 줄이려면 대기업이 그 납품 단가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납품 단가를 오히려 해마다 후려치게 결함이 되어 있어요. 매년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도 올라가는데 단가는 낮추라. 이런 대기업의 갑질을 그냥 풀어두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의 본질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 그것이 정부, 특히 정부 내에서도 뭐겠어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그렇죠. 그 역할을 여제 안 했죠. 이명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이 그랬죠. 자기는 비즈니스 플랜들이 그쵸. 근데 정확하게는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재벌 플랜들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이해와 요구만 받아주고 그들의 갑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 다들 아실 거예요. 한번 뉴스에도 나왔는데 해마다 그 부품업체, 납품업체한테 해마다 단가를 10%씩 낮추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중소기업의 그 납품업체에서는 그 단가 맞추려면 결국 품질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차들의 그 내구성이 일본 차들의 턱없이 모자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고장도 자주 나고 사고도 많고. 그렇죠. 사실 못 만들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 수 있는데 그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죠. 그 가격에 맞추려다 보니까. 근데 그 가격에 맞추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중소기업은 그리고 하청기업은 이윤 구조가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것마저도 울먹여자 먹기로 하는 게 그래도 계속 거래는 뚫어놔야 앞으로의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는데 그러다가 대부분 도산들 하는 거예요. 도산하는 이유가 또 하나의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자영업자의 측면을 보자면요.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 2017년 8월 기준 한국의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모두 569만 7천 명, 약 570만 명이라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이분들이 그 전체 취업자 2,674만 명의 21.3%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자영업자 비율이 21.3%죠. 그런데 이 자영업자 중에 직원을 한 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나홀로 사장님, 이분들이 413만 7천 명이라 합니다. 즉 이걸 자영업자의 비중에서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413만 7천 명 나누기 569만 7천 명 하면 72.6%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네요. 네. 거의 대부분이 진짜 1인 기업이네요. 그렇죠. 즉 자영업자의 거의 73% 이상이 혼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 중에서 인건비가 또 차지하는 비중은 그러니까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그 자영업자분들의 인건비 비중은 평균적으로 15%에서 20% 수준이라 합니다. 비용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그렇다면 나머지 비용들은 인건비 외에 임대료라든가 프랜차이즈 가맹비, 뭐 로열티비 이런 것들인 거죠.
네, 결국에는 그러면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관련 비용,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납품가 이런 것들은 결국엔 대기업들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중소기업은 그렇죠. 대기업이 결정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소자영업자들, 나홀로 사장님이나 직원 한두 명 쓰는 사장님들의 경우는 건물주가 바로 대기업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좀 장사 잘 되면 임대료 200% 2배로 올려달라 해놓고 맞아요. 도저히 장사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 자리에 자기가 똑같은 회사 차려서 똑같은 가게 차려서 자기 가족들 일하게 하고 이런 그 일들이 횡행하고 있는 거죠. 사실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다.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침소봉대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노동법 때문에 기업가들 다 망한다 하면서 정부와 국민들을 싸움 붙여놓고 실제로 본질은 기업들의 갑질, 기업들의 횡포 이런 것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 척 넘어가기 위한 그런 작전, 계략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그럼 굉장히 그런 점이 좀 의심스럽죠. 네. 특히나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자 대부분이 그 생계형이잖아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IMF 시절 때 그때 어마어마한 그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당하신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뭐 정년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눈치 줘갖고 내쫓아내버리고 이런 분들이 아직은 돈을 계속 더 벌어야 되는데 직장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다 어디로 가요? 자영업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명예퇴직금 받은 거 갖고 이걸로 이제 치킨집, 고깃집 이렇게 그 창업을 하는데 요런 그 요식업이 많이 쏠리는데요. 우리 이분들이 생존율이 자영업 3년 생존율이 37%예요. 100명이 창업을 하면 37명만 3년 뒤에도 그 장사를 계속 하고 있고 63명은 다 망해서 다시 문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다사형 구조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 구조가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업하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에서 그 인건비부터 손을 대는 그런 또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신이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결국은 개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네, 건물주의 이런 그 갑질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거기에다 플러스 대기업의 수수료 갑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안 했던 지난 9년 동안 아무런 제재도 안 했던 정부의 책임이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이 단 한 가지인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게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자영업자들 어렵고 요즘에 취업도 굉장히 어렵고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다 지금 힘든데 이 와중에서 그래도 홀로 웃고 있는 사람들이 전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참, 이 자영업을 나서시는 분들도 사실은 기업 다니다가, 회사 다니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했는데 자녀들이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나라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퇴직금 받아서 근데 이 퇴직금 받았다고 이거 야금야금 까먹으면서 언제까지 살 수 있나 불안한 마음에 그거 끌어모아서 사업하다가 또 날리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층민으로 내려앉게 된 이런 안 좋은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와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끼리 지금 싸움 붙여 놓은 것 같아요. 딱 그겁니다. 네. 얘들끼리 싸워. 그렇죠. 사실 본질은 자기네들이 대기업에서 지금 다 만들어 놓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다 한때는 전직 노동자였어요. 그들도 그러니까요. 노동자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는 이제 자영업자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갈등을 부추기는 지금 그런 행태를 좀 갖고 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기업들, 대기업들이 언론 그리고 지금 야당, 이상한 그 빨간당 그쪽을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여론으로서 이런 프레임을 너무나 확고하게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먹고 사느라 힘든 서민들은 사실 그 사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휘둘리기 굉장히 쉬운 구조지 않나.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언론과 야당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건물주와 소자영업자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안 한 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될 문제로만 몰아가면서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든
훔쳐내려고 아주 기가 차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이어오던 그 아까 만화에서 나온 것처럼 거짓말을 동원해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 최저임금 논란 이런 것도 특히나 지금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언론을 이용한 프레임전에서 지금 속수무책으로 일반 시민들이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사실 돈과 시간을 엄청 들여서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욕을 먹으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생계가 힘들기도 하고 실상을 제대로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없기도 하고 해서 이런 단순 논리에 잘 휘말리게 되는데요. 네. 이번 최저임금 논란도 그런 결에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었습니다. 새날 가족분들은 무엇이 본질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네, 푸나 삼촌 정치가 뭐예요? 네, 보현님, 푸른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럴수록 좀 따뜻하게 몸도 많이 움직이시고 스트레칭을 잘해야지 다치지 않는다고 해요. 네, 어르신들 좀 걱정이더라고요. 한번 넘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운동도 못하고 힘들어지시는데 어떻게? 그래서 겨울에 이제 보통은 호주머니 손 넣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춥고 눈 모고 막 그런 날에는 손 놓고 다니면 넘어질 때 자기 방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추운 날은 장갑을 끼고 다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운동하시나요, 보현이? 네, 저 요즘 집에서 홈트레이닝도 하고, 그리고, 사무실 갈 때 한 30분 넘게 꼭 걸어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훌륭하신데, 자기 절제, 성실, 끈기, 뭐 이런 게 보이는데요? 제가 1년 동안 10kg가 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계속 넘어지고, 막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체력이 3층만 계단으로 올라가도 막 힘들어 죽겠다면서 막 아이고. 네, 그 체력 비축하셔서 오늘 이제 열심히 녹음실 오셨는데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독교계 사립대학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오늘은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제가 또 포항에서 대학원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때 한동대 사람들이랑 친하게 안 지냈어요. 왜요? 일단 저희가 기독교가 아니라서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애들이 소개팅하거나 이럴 때 한동대 사람을 잘 안 만나고 이제 그 주변에 전문대 다니는 사람들이랑 소개팅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포항공대 맞죠? 네. 포항공대랑 한동대랑 뭐 형제다 뭐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옛날에? 전혀 교류가 없었는데. 특정 학교를 너무 이야기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늘은 한동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기독교계이기 때문에 성소수자 이런 거에 좀 민감한가 봐요. 근데 이번에 교내 동아리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이제 개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강연에서 성소수자가 이제 언급되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 정체성이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걸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그 학교가 기독교계 학교이기 때문에 그 담당 동아리의 교수님, 그리고 그 강연을 주최한 동아리에 소속된 재학생들, 그 강연에 참가한 사람들, 그 강연 갔다 와서 후기를 올린 사람들까지 전체적으로 학교가 징계를 시작한 거예요. 징계까지요? 그래서 교수 한 명은 해임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대학의 개념이라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립대학이고 기독교계 대학이라는 좀 특수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이제 청춘의 지성이라 불리는 대학인 거고, 대학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강연에 대해서 학교가 교수한테까지 징계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학교가 이제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막 교수님 해임되고 막 사람들 대자보 붙이고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뭐 우리 학교에서 그런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는 일어나면 안 된다, 막 찬반 갈라지고 막 그러는 사이에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한동대에 다니고 있는 성소수자 재학생들인 거죠. 한동대에도 성소수자 재학생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네, 이제 그분 중에 한 명이 익명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거예요. 제가 죽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 힘듦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든 것도 저는 보고 싶지가 않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한동대에는 사실 지난
여름이었던가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모임이 들꽃이라는 모임이잖아요. 그쪽에서 위위크라고 해서 행사를 열었었는데 거기에 초청이 돼서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해서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들꽃이라는 곳이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모임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이 얼마나 그 학교 안에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들었어요.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놓고서는 이 사람들한테 모든 잡일을 다 시키고 하다못해 그 한동대 내에 텃밭, 무밭을 가꾸게 해가지고 그 무를 나중에 수확해서 한동대 학생들이 정성껏 가꾼 그 무입니다 하면서 후원자들한테 보낸대요. 선물로. 그러면서 생색은 학교에서 다 내고. 학교라는 공간이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뭔가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갑질과 횡포를 보여주는 곳이라서 정말 굉장히 더군다나 기독교 재단이었잖아요. 많이 놀라고 왔었어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의 글을 보면서 생각이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저도 거기다 댓글을 쓰고 싶었는데 사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못 썼어요.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주면 위로가 될까? 이런 게 오늘의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주면 위로가 될까? 근데 거기에 다양한 성경 구절이라든지, 그러니까 너의 존재만으로도 아름답다로 시작하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 너의 존재가 결점일 리 없다. 이런 말도 있었고. 가슴에 와닿네요, 그거. 다양한 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계속 살아있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폭력적인 것 같고, 미안하고,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쓰고 싶은데, 어떤 말이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혼자서 하다가 결론을 못 내고 들고 왔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네요. 그런 주제들로 방송을 꽤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는 잘 안 다루는 이슈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 문제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 질문에 머리가 좀 하얘지는 느낌이에요. 일종의 이제 바위로 계란치기 같은 느낌.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요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 살아간다는 게. 당신들한테 동성애를 찬성해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도 인정해줘요예요. 동성애라는 것도 소수지만 있다는 걸 인정해줘예요. 세상에 절대 존재하면 안 되는 건 없어요. 신의 뜻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종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목사님들 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동성애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파급력일까 이런 것 때문에 이상하게 기독교계와 성소수자분들이 항상 부딪히는 지점이 놓여 있잖아요. 퀴어 축제 같은 걸 하게 되면. 제가 나름대로 혼자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비난은 또는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가난해?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너는 왜 얼굴 색깔이 까마니? 키가 작니? 뚱뚱하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모양을 yes or로 이건 맞고 저건 틀려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세상 시각에는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성애밖에 없는 거잖아요. 동성애는 틀린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항상 나오는 말이 동성애는 그냥 우리랑 다른 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남들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폭력 정도로 그냥 넘어가세요. 어렵겠지만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 자체를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귀에 많이 안 들어오죠. 악플만 들어오죠. 남들의 비판, 비난만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다 우리를 욕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 버리시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올 것 같고요. 뭐 커밍아웃하고도 잘 살고 있는 유명인들 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의 정말 잘못한 부분은 아직 그런 개념이 박혀있지 않은, 사회적으로 뿌리 내려있지 않은 세상에서 태어난 것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선진국들도 아주 관대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관대한 부분이 훨씬 많죠. 그러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과정상에.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들로 향하는 지점이 있을 거고 다수의 사람들은 인정해 주잖아요. 저는 그 부분만 믿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성애가 이제 언론에서 조금씩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도 슬기로운 감방생활, 거기서도 동성애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좀 인식되는 시기가 이제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동성애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난 이 질문만큼 어이없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이 원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태양이 뜨는 것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걸 묻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너무 정말 푸나님 말씀처럼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렵겠지만 네. 당연히 어렵죠. 태어나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지만 여기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오늘 자가자가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네요. 세상에는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구글에 계정 만들 때 혹시 계정 만들어 보셨나요? 네. 이제 요즘에는 성별을 남성, 여성 이외에 성별 구분하지 않음, 성별을 기재하지 않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오. 네, 이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 조금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공용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20개 회사랑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거든요. 한 건물에?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의도치 않은 첫 만남이 계속 생깁니다. 만남들. 왜냐하면 1년마다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나갈 사람들은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팀이 5팀이 되는데 그 5개 회사가 하필 제 앞집, 옆집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생긴 건데 이제 제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첫 만남을 해야 하고 옆집에 있고 목소리 다 들리는데 아직 인사를 안 했어요. 인사하기가 왜 이렇게 귀찮죠? 저한테 이런 선택권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처음 와가지고 생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는 여기 그나마 오래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면 저도 편하고 그 사람들도 조금 더 편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하는 것이 좀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제가 만나려고 해서 그 사람들 만난 거 아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이 어색함을 쉽게 좀 풀어갈 수 있을까? 별걸 다 가져오시네.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우리 사는 빌라에 우리 위층에 새로운 분들이 이사가 왔어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기존에 살아오던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 정말 사소한 것들인데 주차장을 어떻게 쓴다라든지 뭐 현관문을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그 집에서 이제 몇 년 살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사 오는 날부터 그 룰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으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이사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돼. 요건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를 설명해 줬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 시각이 낯선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을 한국인들이 좀 특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경계로부터 시작해요. 사위가 험해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 에어리어에 침입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밀쳐내는 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그게 귀차니즘이에요. 그 귀차니즘 때문에 서로 대면 한 건데 원칙적으로는 51%는 새로 이사 온 사람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그건 A가 아니지. 새로운 어떤 공간에 새롭게 이사를 들어왔으면 내가 뭔데 니들한테 인사까지 하니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서로 대면하게 인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보일 것도 없는 게 잘 보인다는 게 뭐 가불관계여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서로 웃고 지내면 좋잖아. 좋은 게 좋은 건데 이사를 와서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안 해? 51%의 잘못이 있는 거죠. 그건 A가 아닌 거죠. 사회적 A가 아닌 거죠. 그러나 49%의 잘못은 보현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2%의 잘못이 더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만 밀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본인이 직접 가서 가야죠. 웃으면서 근데 좀 이상하긴 하지? 저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 온 사람들이 먼저 와서 아는 척 해주면 좀 나을 텐데 근데 처음에 인사를 하러 갈 때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때인 줄 아세요? 드디어 불편해지기 시작해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뭐 화장실 사용이 뭐가 어쨌다든지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항의하러 와서 굉장히 첫 상황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이유를 처음으로 들고 가지 마시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사 새롭게 들어오셨네요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 한번 걸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조금 돈을 쓸 필요는 있어요. 음료수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사다가 그냥 가지 말고 친하게 지내요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 다음부터는 복도나 이런 데서 만나게 됐을 때 서로 간에 인사하기가 쉬울 것 같고 그렇게 안면을 튼 다음에 불편한 점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그분이 바로 옆 사무실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분은 빨리 보현님한테 가서 인사 왔다고 서로 인사를 먼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저 잘할 수 있는데 그걸 알아서 더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또 내가 해야 되나? 보현님의 귀차니즘이 이제 이해는 가요. 항상 제가 하거든요. 보통 그런 역할을. 뭐 막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냥 제 성격일 수도 있겠죠. 이번엔 안 하고 한번 기다려봤더니 아무도 안 와.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사회를 또 나름 그렇게 보현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들이 이제 각자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각계 전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런 심리적인 문제까지 또 푸나님께서 다 잘 풀어주시는데 이런 문제 자주 갖고 오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과 같이 공감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사한 사람마다 상대방이 이것 때문에 어떤 생각이겠구나. 내가 그 상황이면 이렇게 느끼겠구나라는 걸 계속 사유를 하세요. 그러면 그걸 연애에 적용을 하면 정말 연애의 박사가 돼요. 그러니까 바람둥이란 뜻이 아니고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내가 연애하는 대상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모, 우리 친구들, 우리 지인, 가족, 회사 동료들 또는 전 사회적으로 공감력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치 문제 여쭤보는 것도 그랬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의 문제, 태도의 문제 이런 것도 같이 보현님이랑 저랑은 공부하게 되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연애를 책으로 보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노무사님 방송 밖에서 기다리면서 네. 가끔씩 이제 연애 상담 비슷한 걸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삼촌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책으로 보니까 오늘 내가 느낀 건데 민보현님이 바람둥이야. 본인은 아니라고 느낄 텐데 그걸 내가 분석을 해줬어. 너 바람둥이다. 남자들 탓하지 마라. 진정한 발전은 각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 볼까요? 이왕 말이 나오고 시간도 한 5분 있으니까 제 전남친이 오늘 또 꿈에 나왔거든요. 어머나. 1월에 헤어졌는데 그 전남친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아유,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을. 근데 그 결혼을 제가 아는 사람이랑 해요. 저희 과 후배. 저희가 과 CC였기 때문에 과 후배는 우리 둘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막 꿈에 나오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 우리는 헤어진 지 이미 오랜지. 남자친구 아직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헤어지자고 한 것도 저였고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상 결혼을 한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랑 결혼한다. 둘이 성향도 비슷한 것 같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저를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좀 복잡해요. 그 사람이 꿈에 나와서 엉엉 울었어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들은즉 내가 왜 민보현님한테 바람둥이라고 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남자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 단점이 보이고 그것이 더 이상 수용이 안 되니까 헤어지자고 한 케이스예요. 왜 남자의 단점이 보였을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단점을 봤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다가 아니라 사랑의 원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이 뜨거웠을 때는 단점으로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단점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내 연애는 3년이 안 못 넘긴다. 근데 이게 남들이 봤을 땐 민보현님이 막 피해자이거나 남자들로부터 막 당한 이런 걸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본인이 빨리 식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람둥이라고 얘기한 거지. 근데 민보현님 이야기만 들으면 뭐 어떤 나쁜 놈이 민보현님을 차고 다른 내가 아는 여자랑 결혼했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됐다고 분석을 해준 거야. 근데 본인도 보현님도 헤어졌다, 찾다가 아니라 그냥 헤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그게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냐가 이쪽에 가해 피해로 부분할 수 있다면 그런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헤어지자고 했고 그 속에는 자기가 실증이 난 게 눈에 보이고 근데 왜 내가 아는 사람이랑 결혼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기분이 나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방을 내려줬죠. 밖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나마 나랑 한 2, 3년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이면 누구하고 만나든 잘 살기를 바래. 그래야 속마음이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심리학인 거예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막 화나고 막 짜증나고 이러는 거를 자기가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 자기가 찾는데 다시 그 사람이 돌아온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을 거면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이고 나랑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행복을 빌어. 하지만 좀 내가 아는 사람이어서 좀 상대가 아는 사람이 좀 기분이 좀 찝찝하긴 한데 얘랑이라도 잘 살아라 라고 이렇게 너그럽게 보내주세요. 그래야 이게 뭔가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는 거지. 그걸 꿈에까지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가 먹기는 좀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먹기는 아깝고 버리기도 좀 아깝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꿈을 꾸는 거 아니에요. 아깝고 샘나고 자, 다음 주부터 우리 보현 양의 이름은 바람순이. 사실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었죠. 제가 이제 보통 연애를 안 하는 것 같은 순진해 보이는 사람 보면 매력을 느끼는 그런 포인트도 있고. 패티시가 있어. 그리고 연애를 한번 시작하면은 1000일, 800일을 넘긴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고민이 항상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점점 풀어나가 보아요. 네. 그거 무슨 보현님의 연애 상담이네요.
훈아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또 보현님께서 그런 뭐 이제까지 그랬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잠깐만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은 내가 상담자 카운셀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보현님은 편을 안 들었는데요. 네. 객관적으로 보게 하려고 보통의 연애나 친구 사이에는 편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를 막 욕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어차피 나는 그 사람이랑 관계가 없잖아요. 안 볼 보현양과 사람인데. 관계 있잖아. 이럴 때는 보현양 입장에서 나쁜 놈이네 막 이야기하시고 편 들어주세요. 그래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아집니다. 네, 여러분 저 만나면 편 들어주세요. 그 새끼 나빴네라고 해주세요. 아니, 종종 있어요. 안산에서 저 보면은 자갈자갈 민부연님 말해보세요. 목소리 들어봅시다. 막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 또 나오시면 여러분 저한테 잘 헤어졌다고 얘기해주세요. 네, 앞으로 보현님의 이런 사례들을 자꾸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또 나는 왜 그런 감정이 들었을까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이렇게 같아요. 합시다. 네. 편한 삼촌 정치가 뭐예요? 연애도요. 그러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일상적으로 느끼는, 굳이 말하자면 제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그 태도, 사실 다 태도의 문제거든요. 그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푸나삼촌 연애가 뭐예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재미있는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푸나님, 보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신분 상승의 기회라고 여겨졌고 또 그게 사실이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금수저가 아니면 이번 생은 망했다 여길 만큼 무언가 노력해서 이룩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트코인이 마지막 신분 상승의 기회다. 많은 이들이 몰려든다는 소식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도박처럼 주어진 돈은 그만큼 쉽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 우리 또 알고 있잖아요.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보다 힘을 합쳐 사회를 바꾸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는 새날을 만들자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해봅시다. 오늘 자갈자갈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봉근이 수감이 되면서 지금 나오는 이런 재판의 증언들이 그 수첩과 더불어서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녹취록도 얼마 전에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죠, 박채윤과의 녹취록에서 들어보면 뭐 가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고 항상 다시 전화를 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의가 참 발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모아져서 녹취록으로 들으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방금 마차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이 박근혜 말하는 거죠. 아니, 안봉근. 안봉근. 그래서 지금도 안봉근이 이 이현수 전 실장한테 2억을 받은 다음에 다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맙다면서. 그래서. VIP가 흡족해 했다. 흡족해. 우리 사정을 국정원에서 챙겨주는 거냐면서 너무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해서 이현수 실장이 나와서 이대로 증언을 했다는 거죠. 이런 정황을 보면 확실히 바보는 아니었어요, 박근혜가. 숙여였던 거는 확실해요. 다음 국정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재판에 나와서 사이버 외곽팀 지침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이것들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트위터에서 프로필에 신상 정보를 게시해서 신뢰감을 조성하고 촌철살인 멘트를 게시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 촌철살인 멘트라고 하면은 그 대장은 김빙사몽인데. 국정원이 운영하는 트위터의 신상 정보를 이렇게 세세한 지침까지 다 줬다는 거고, 특히나 원세훈이 아고라에 그렇게 집착을 했다고 하죠. 그 당시에는 아고라가 정치 이슈의 토론장으로 최고의 토론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고라를 보면서 정말 이름 잘 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고라가 원래 정치적 토론장이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스에서. 그래서 와, 이거 누가 지었을까? 그랬는데 실제로 진짜 정치적인 대한민국 정치 토론의 중심이었잖아요. 아고라. 재밌는 걸 정말 많았는데. 고모라도 어울릴 것 같은데. 고모라는 박근혜 당시 청와대 게시판을 고모라라고 했으면은 딱 맞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저는 이 트위터에서 이 사람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신비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본인의 트위터에 가서 리스트를 보면 리스트업 해놓은 게 있다. 일베들 모아가지고 해놓은 것들. 근데 그 계정들은 아직도 움직이거든요. 움직이죠. 그리고
이 진영 안에서도 지금 갈라치기를 하는 세력들 중에 트위터에 권리당원이라고 써놓고 그런 짓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권리당원이라는 표시 자체를 안 해놨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예.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몇몇은 이걸 노리고 권리당원인 척하면서 갈라치기를 할 거다. 이게 정보업계에서는 이게 ABC예요. 필드 매뉴얼. FM입니다. 그래서 적진에 침투해서 적진에서 신뢰를 얻고 그 안에서 분탕질 치기.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FM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저쪽으로. 우리 신비님처럼 이상한 아이디 갖고 일베 그룹에 들어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쪽에서도 국정원 이 외곽팀이나 알바들이 이쪽 민주진보 진영 인사인 척해서 들어와 있는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아주 교묘한 갈라치기를 하죠. 어떤 갈라치기를 하냐 하면 실제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 그리고 지지자 이 셋을 갈라치기예요. 근데 이 갈라치기 하는 게 눈에 보이게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아픈 곳을 살짝 건드립니다. 살짝. 이게 잼 날리듯이 한 번에 큰 거를 터뜨려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트윗을 안 써요. 그리고 조금씩 이상한 부분을 건드려요. 그러면서 잽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트윗을 팔로우하고 오래 있다 보면 저 정치인 나쁜 정치인인가 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그런 갈라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게 갈라치기 전략이야라는 거를 알고 하는 건가요?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갈라치기 작전을 하려면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어떤 그 관계에 대한 분석 능력도 있어야 되고 조직 전체를 바라보는 조망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이쯤에서 이 타이밍에 갈라치기를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전에 내려오는 고사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바라보고 그렇게 세뇌가 되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보면은 젊은 사람 위주로 채용을 했고 팔로워 수가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 팔로워 수 많다는 거는 얼마 정도? 저 한 1만 정도 넘거든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최소한 이 사람들 팔로워. 국민공화국입니다. 네, 줄여서는요. 조선입니다. 똑똑하시구나. 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죠. 줄여서는요. 한국. 그렇죠. 그렇게 부르죠. 한국이라고 부르죠. 대표단이 따로 참가할 수도 있지만 공동으로 치르는 입장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명칭을 뭐라고 해야 돼요? 코리아. 코리아예요, 코리아. 왜냐하면 친미주의자에서 영어는 싫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이 영어로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림픽은 어디건 특히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호들을 보면 영어 알파벳 순으로 가거든요. 입장이. 그렇다고 봤을 때 북한이나 남한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 딱 하나가 코리아예요. 남한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리고 북한은 DPRK.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제가 만들었어요. 조선 한국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차피 그거는 어떻게 해도 번역은 코리아야. 어떻게 해도 번역은 왜 코리아인데. 영어로 가냐고. 한국말로 보통 이제 웃겨. 우리가 ROK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한국만 갈 경우에 약칭으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서 ROK 쓰는데 설레가 있어요.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 때 남북 선수단의 정식 명칭이 코리아였고요. 그러니까 그때 K를 쓰지 말고 C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보다 꼬레. 일찍 입장할 수 있는 거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깃발은 한반도기. 네. 단가는 애국가일까요? 민중가요. 아리랑으로 하고 지금까지 남북한이 9차례 국제대회에서 공동 입장했는데 그 방식은 거의 변하지 않았대요. 기수 같은 경우도 한국 남자, 북한 여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갈아 들거나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요. 벌써 기대되네요. 단복도 맞춰야 되고 2월 9일이 개막인데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각가지 준비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되냐면 한 팀으로 나가고 막 입장하고 그러려면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죠. 농 패딩. 예. 동계올림픽이니까 그러면 거기도 다 사이즈별로 맞추고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생겨요. 정말 바쁘겠다. 그걸 개성공단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 아이디어예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단복 문제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단복이 다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단복을 따로 만들기는 힘들고 압도적인 머릿수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입는 단복으로 그냥 통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거쳐야 될 게 우리나라 대표팀은 팀 코리아라고 박혀 있어요. 옷에.
팀 코리아. 북한이 그것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 안 하면 그러면 팀만 가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새로 맞추기는 힘들고. 상징성으로 보려면 이렇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옷을 똑같이 입고 나오면은요.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북한 선수단, 남한 선수단이 아니에요. 코리아 선수단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가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한반도기를 앞세워서 들어온다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세레모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누가 이걸 팀 코리아라고 했어요? 하나의 코리아 이렇게 해서 원 코리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쓰던 거였다. 원래 쓰던 거였고요. 이번에 이렇게 하나의 코리아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평화 모드가 진척될 줄은 모르고 이미 예전에 결정이 된 거죠. 그렇죠. 예전에 최소한 한 1, 2년 전에는 그렇죠. 결정된 거죠. 팀이란 말이 코리아 팀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왜 그 팀 코리아라는 느낌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한 팀 이런 느낌으로 코리아 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쨌든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그죠? 네. 이분들이 어쨌든 다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파견되는 선수 자체는 몇 명 안 됩니다. 한 2, 30명 규모가 정도.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응원단, 선수단을 같이 따라오는 그걸 보조해주는 전체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규모가 많아지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방송으로도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그 군사회담도 마찬가지고 육로로 오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싸고 결국은 기차냐 버스냐 이런 차이겠죠. 버스는 좀 상징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기대하는 부분이 채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사실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태권도 시범단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도 태권도 시범단이 움직이거든요. 주로 이런 국제 행사에 움직이고 우리나라에도 온 역사가 있고 작년에 왔었고요. 2017년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조금 빨리 넘어와서 이 합을 맞춘 다음에 개막식 장면에 합동 태권도 시범단이 보여지면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청와대의 개혁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폐지입니다. 검찰에 집중돼 있는 권력을 공수처와 경찰로 분산시키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치 권력의 이해 내지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해왔습니다. 거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특수수사에 한정한 것도 검찰권 축소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일반 수사는 경찰이 맡되 2차적 보충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정원은 수사권을 모두 없애 북한과 해외 정보만 다루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이 맡았던 대공수사는 경찰로 모두 넘어갑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드러난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을 막기 위해 감사원 감사도 받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조직도 권한도 커질 전망입니다. 국정원이 하던 대공수사를 전담할 가칭 안보수사처가 신설되고 기존 경찰 조직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뉘면서 수사권도 갖게 됩니다. 자치경찰제도 시도지역으로 넓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호영 전 특검이 오늘 공개한 수사 기록 중 일부입니다. 다스의 120억 원대 횡령 사실을 인지했던 특검팀이 이 사실을 검찰에 이첩할지를 두고 논의한 흔적이 담겼습니다. 수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오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문제가 되면 특검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 특검은 10년 전 기록에 담긴 논리 그대로 다스 120억 원대 횡령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해진 수사 기간 동안 회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대신 검찰에 수사 서류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받은 검찰이 후속 수사에 나서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수사 기록에 목록을 붙여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인계하였음에도 서류 뭉치를 받아 창고에 넣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는 특검이 기록 인계와 수사 의뢰를 혼동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단순히 기록만 넘길 경우 기록 보존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건의 사건 기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식 수사 의뢰가 없으면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미세먼지 비상조치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내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시행됩니다.
평일에 시행되는 첫 비상조치여서 차량 이부제가 처음 적용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반드시 이부제를 지켜야 합니다. 내일이 1월 15일 홀수 날이기 때문에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대책은 더 강력합니다. 먼저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됩니다.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 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시 구간에서 적용됩니다. 평소처럼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타면 자동으로 영원으로 처리됩니다. 일회권, 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승객이 내지 않은 요금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운송기관에 보전해주는데 하루에 50에서 60억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청과 구청 등 360개 공공기관 주차장도 아예 폐쇄돼 민원인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조치만으로는 효과가 적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 이부제 참여를 권장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평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평창 올림픽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남북 공동 입장이라든지 공동 선수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번도 어떻게 치러질 것이냐. 물론 남북한이 서로 정리를 해가지고 또 다시 합의를 하고 결과론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만 쟁점들이 좀 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마차님께 질문. 북한의 정식 명칭이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이 월급은 꼬박꼬박 다 저축해놨어요. 그 사람 공무원 고위공직자 재산 증식 상황 보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놨거든요. 통장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돈이 필요하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던 통치자금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돈. 그러니까 내 돈은 내 돈이고. 그렇죠. 내 돈은 내 돈이고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때 추석이었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친박 애들에게 통치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촌지를 돈봉투를 돌려야 되는데 떡값으로 이렇게 떡값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떡값이 몇십만 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몇천만 원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하다가 보니까 액수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손 벌리자니 순실이 옆에 없고 그러니까 순실이는 외국에 있으니까 이게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도 않고 하니까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구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문고리 3인방도 각자 따로 챙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챙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을 국정원 전 기획조정실장한테 은근히 또 넘긴 거죠. 흘린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는 건 또 걔네들 건 또 자기들이 따로 챙긴 거예요. 그리고 또 인마이 포켓하고 네, 또 달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너무 화수분처럼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친박 세력들과 이 자유당 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많이 했는데 야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순실이를 꼬드기기 위해서 그럴 확률도 높으네요. 네, 그때 최순실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꼭 들어와서 나 대신 덤탱이를 써줄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 달 보름인가 있다 들어왔죠. 순실이가. 이거 어쨌든 이거는 뇌물 사건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뇌물 사건은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건 제대로 걸렸어요. 이걸 계기로 무기징역 확정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뭐 무기징역으로 갈 것 같고요. 우리 무술인 정청래 의원이 말한 대로 가는 건가요? 근데 무기징역이라는 게 정확하게는 무기징역이 아니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유기징역이라는 게 형을 확정하는 거잖아요. 네. 30년이고 50년이고 딱 정해지는 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기징역은 지금 당장 징역을 계산하기 힘들 정도니까 형을 그러니까 징역 기간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짧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유기징역 한 40년 때리는 게 그렇죠. 훨씬 안전하다는 그게 얘기죠. 훨씬 더 그 모범수로 석방돼서 나오려면 3분의 2 이상 정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치면 차라리 한 50년 이렇게 딱 때려버리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50년까지는 불가능하고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50년은 불가능하고 최대 나올 수 있는 게 유기징역 30년형의 판사가 이건 괘씸해 가중처벌 그래서 45년. 그러니까 45년이 유기징역의 최대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면 평균적으로 한 17년 정도 살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래요. 예, 한 20년 전후 정도 살고 나와요. 예전에 형사소송법과 형법이 개정되기 전에 예전에는 유기징역의 한도가 2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얼추 그 정도 맞추고 나와요. 그래서 뭐 모범수건 아니면 가석방이건 뭐 아니면 사면이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대 맥시멈 30년에 플러스
15년까지 가능한. 그래서 무기징역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렇네요. 맞아요. 저는 검찰이 무기징역이나 30년 구형을 하고요. 재판부에서 괘씸죄 포함해서 45년으로 확정을 시켜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싶어요. 이참에 우리나라에도 종신형 제도를 한번 도입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미국식으로요. 예. 각 죄를 다 더해서. 예, 그래도 뭐 450년 이렇게. 예, 우리나라는 각 더하지 않거든요. 가장 무거운 죄 기준으로 잡아요. 우리나라는 죄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너무 착한 민족이야. 맞아요. 이거를 더하기, 병합하기 그러고 그러면 보니까 우리나라 법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잖아요. 박근혜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45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45년이면 그래도 30년은 복역을 해야 모범수로 나오는 거네요. 예. 옥사하겠네. 아니에요. 건강할 아니에요. 수 있어요. 아니 그분은 왜 사람 부정적이야 사람이. 우리 박근혜 씨는요. 지금 구치소에서도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모범수 딱 그 상태예요. 그동안 기치료도 끽소리도 얼마나 안 많이 받고 좋은 것도 많이 먹었는데. 아니 그냥 창살 안에서 끽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책만 보고 사전 보고 벽 바라보고 있고 하늘 바라보고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고 그러는 모습이 오래 살 수 있어요. 그게 딱 모범수예요. 그래서 90대 중반에 이제 출소하면서 기자회견 한번 하고. 기자회견도? 예. 그러면 얼마 좋아요. 재밌겠네요. 반성했다고 이야기 듣고. 아무튼 더 멋있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장에는 안 들어가도 이 북한에서 내려온 조선에서 내려온 이 공연단들 공연 보러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계도 되겠지만 그 역사적인 자리에 아직 평창 티켓이 조금은 남아있다 그러거든요. 가서 아마 개막식 폐막식은 아마 표 구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일반 우리나라가 동계 스포츠 강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선수가 있는 뭐 몇몇 게임들 있죠. 쇼트트랙 또는 뭐 이상화 선수가 있는 일반 스케이트, 김연아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올라간 피겨. 일부에 또 몇 개 있어요. 처음 보는 동계 스포츠도 꽤 많더만요. 그런 거 한 번씩 보러 가시는 건 나쁘지 않고요.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KTX가 깔렸고 교통편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무인 자동차도 왕복으로 지금 다닌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기차역과 실제로 그래요. 경기장을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이제 핫 이슈가 피겨 스케이팅이네요, 그죠? 그렇다고 하네 예측이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볼만하겠다 싶네요, 그죠? 네, 북한에 좀 잘하는 선수 하나 있어요. 예,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김연아가 은퇴한 게 좀 천천히 하는 게 김연아가 조금 더 하지. 평창까지만 좀 하지. 그러게. 그러면 티켓 김연아 그 효과로 인해서 수천 장은 더 팔았다고 봐. 피겨 스케이팅이 우리나라 인기 종목은 아니었는데요. 입장권 엄청나게 비쌉니다. 아, 지금도요? 예. 우리나라 사람만 가는 건 아닌데 김연아는 사실 기적을 만든 여인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피겨 스케이팅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 후진국이었었거든. 근데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가면서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에 사실상 마스코트처럼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김연아 그때 그 러시아에서 열렸던 그 마지막 소치. 그 거기서 2등 갔잖아요. 정말 억울했잖아. 맞아요. 그때 러시아 선수들 대부분 금메달 박탈냈잖아요. 그래서 팀으로 못 나와요. 올해는. 네, 도핑 테스트 때문에 그랬죠.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평창올림픽 화이팅이고요.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합의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뉴스를 다 따라가지 않으면 일주일만 뉴스에 관심이 없으면요. 이미 북한 선수단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왔다 가버렸어요, 이미. 다음은 역대급 탐욕의 화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 마차님 카피 제대로 뽑는데요. 탐욕의 자, 화신. 우리가 몇 달 전까지 대통령이란 이름으로 데리고 있었던 5035 박근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박근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았던 정황이 없었는데 이번에 박근혜가 넌지시 이렇게 뜻을 비춥니다. 그때가 이미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추석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고 안봉근이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국정원에 이현수 전 실장이 2억 원을 가져다 줬다는 거죠. 이게 2016년 추석쯤이에요. 예, 2016년.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힘들었다는 게 누가 힘들었던 걸까요? 저는 최순실이라고 생각해요. 아,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게 박근혜라고. 박근혜는 그러니까 그 신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신용. 그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태블릿 PC 폭로되고 난 이후에 막 급격하게 흔들리는 그 와중에도 아직까지는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현금이 모자랄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있고. 그런데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일종의 관례처럼 쓰임새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각 내부 직원들 부족한 그 임금, 그 시간의 수당 같은 거 이렇게 보충해주고 하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관례 같은 것들이 있어서 박근혜가 마음대로 쓰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급전이 왜 필요했느냐? 그 당시 최순실이 독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들어오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가 들어와서 불을 꺼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최순실이 깜빡 속아서 들어왔다가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는 건데, 그 당시 자기들 작전으로는 네가 들어와서 불을 꺼주면 전체적으로 진화가 된다. 그래서 네가 희생타로 잠깐만 그 고생을 해주면 되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다 이렇게 마련해놓고 있을게. 그 비용이 급하게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딱 그 타이밍이 그렇잖아요. 아, 그럴 수 있네요.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설득력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국정원 뇌물 사건 요것을 보면 단적으로 보면 이거 하나뿐이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최순실은 참모 역할을 하고 사실은 수괴는 박근혜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박근혜가 왜 국정원 돈이 그렇게 필요했을까?